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을 자유한국당이 꺼내들고 나왔습니다만 재판을 계속 거부해온 박 전 대통령을 석방시킬 수 있겠느냐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패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17년 10월에 재판을 보이콧한 이후에 계속 재판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보석 신청도 거부하고 이런 상황에서 유영하 변호사는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구속기간 만료와 때를 같이 해서입니다. 일단 구속기간은 끝났지만 이제 기결수 신분으로 이미 형이 확정된 부분에 대한 형을 살고 있는 건데요. 유영하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사는 아니다. 내가 생각해 봤을 때 인도적인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신청한 거라고 말합니다.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여성의 몸이라는 점을 강조했고요. 홍문종 의원은 태블릿 PC가 허위로 밝혀지고 있다면서 아예 기본 자체를 의심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의당은 이런 자유한국당을 비판합니다. 명분은 건강에서 찾지만 목적은 도로 친박당으로 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고요. 더불어민주당의 홍익표 의원은 홍문정 의원의 얘기에 대해서 법과 상식에 따른 주장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관련된 녹취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성의 몸으로 오랫동안 구금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점들을 다 감안해서 이런 일이 또 없었지요. 이렇게 오래 구금된 전직 대통령이 안 계시는데 아프시고 또 여성의 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에 계신 점을 감안해서 국민들의 바람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이 형 집행정지 신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형 집행정지는 그 요건 충족 여부를 공정하게 면밀하게 따져봐야 될 것입니다. 또한 그 요건 충족뿐만 아니라 국가 발전과 국민 통합의 시각에서 이번 신청의 건을 합리적으로 심의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타블렛 PC를 비롯해서 많은 것들이 허위로 지금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돈 한 푼 받지 않으셨다는 것도 이미 밝혀졌고요. 타블렛 PC에 대해서 아직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에 관해서 지금 확정되게 타블렛 PC가 어떻다라고 지금 확정되게 얘기 되어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그것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대통령 그것에 관해서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일종의 사법부의 판단 또 헌재의 판단에 관해서 이것이 정치적인 판단이지 실질적으로 법률적인 판단이 아니었다. 그걸 법적인 판단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보고요. 또 실질적으로 타블렛 PC가 누구의 소유였는지 또 거기에 있는 내용 자체가 어떤 내용들이었는지에 관해서 아직도 지금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이 시점에서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론을 꺼내든 배경이 뭔지 한번 짚어보고 과연 현실 가능한지 한 부분은 또 두 변호사분들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은갑 의원, 지금 자유한국당이 꺼낸 배경 또 득실 이런 게 궁금한데요. 저는 우선은 지지층 결집을 위한 목소리라고 봅니다. 총선을 앞두고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명한 세력들이 있거든요. 그 지지세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표를 의식했을 것으로 보여지고 특히 이제 이번 여러 언급들 중에서 황교안 대표의 그 어떤 석방론이 상당히 그 정치권에 주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황 대표는 상당히 정무적인 감을 갖고 움직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그 후보 경선 때, 당대표 후보 경선 때 유영하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황 대표를 지지하지 않는다 이런 형태의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의자도 안 넣어주고 그랬다고 그랬죠. 그렇죠. 이제 그쪽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형태의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그 황교안 대표로서는 그 부분을 좀 만회하려는 굉장히 좀 발빠른 순발력 있는 움직임으로 보여지고
또 하나는 황 대표는 법률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석방이 상당히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 같은 언급을 하냐는 여러 이제 정치적 노림수가 있고 또 만에 하나 이제 그게 안 된다는 전제하에 아마 움직이지 않나 저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또 보수 일각에서 수단화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막상 나오게 되면은 내년 총선에 관한 유불리를 분명히 따질 거란 말이죠. 그러면 아니 도로 침박당이 되느냐 이제 여러 비판과 또 뭐 마이너스적인 요인도 감안하고 있을 텐데 그 점까지도 염두에 두고 오히려 그 안에서 계속 뭐 고통을 받는 모습 속에 선거를 치르는 것을 상당히 또 원하는 측면들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복잡한 구도 속에 뭐 총선과 이런 여러 전략적인 공간에서 나온 정치적 발언이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황교안 대표 개인으로는 좀 부담도 덜고 또 자유한국당은 보수층 결집하는 그런 효과를 노리고 그런 차원에서 제기한 것 같다. 정운갑 위원은 그렇게 분석하셨고요. 정기랑 교수는 배경을 어떻게 보십니까? 뭐 비슷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황교안의 정치적 제스처다. 이렇게 보고요. 뭐 굳이 이제 득실을 여쭤봤으니까 득이라고 하면은 좀 전에 우리 정은갑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뭔가 지지층의 결집, 보수 강경 보수까지 끌어안는 모습. 또 이게 약간의 그 온정주의랄까요? 아주 뭐 특히 황교안 대표가 많이 강조하고 있던데 여성의 몸, 뭐 굉장히 좀 곧 내일 모레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뭐 그런 어떤 온정주의로 자극하는 측면도 있어 보이고요. 이런 뭐 득을 노린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실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다시 한번 박근혜 망령을 불러들이는 어떤 그런 실을 범하게 될 거다. 지금 실제로 아마 한국당이 상당히 자신감 얻은 것 같아요. 그 재보선 이후에 뭔가 그 지금 민주당과의 지지율 격차도 뭐 거의 6% 내외로 좁혀졌고 뭐 이러다 보니까 총선을 앞두고 보수층 결집 해내고 이런 어떤 그 자신감 속에서 나온 것 같긴 한데 과연 총선에서의 승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게 역시 관건은 지지 결집만으로는 총선 승리를 기약하기 어렵다. 이른바 15%에 육박하는 이른바 무당파. 이 중간층의 입장을 누가 잡느냐의 문제거든요. 근데 과연 박근혜 망령을 끌어들여서 이게 과연 황교안과 자유한국당에 이게 득이 될지 저는 그 부분에서 황교안의 계산법은 지금 제 시점에서는 틀렸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만 더 여기서 덧붙이고 싶은 것은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본인은 법정 요건에 일체 따른 적이 없어요. 깡그리 무시했어요. 헌법재판소, 검찰, 법원 일체 사법 절차를 인정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했어요. 근데 이제 와서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은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이제 법적 절차에 기대서 석방해달라, 형 집행정지해달라, 그리고 실제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일을 가지고 친박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한국당의 강경파들이 뭐 곧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만 하면 될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는 것 자체는 자, 궁극적으로 저는 예상해 본다면 여전히 한국당은 총선 때까지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촉구하는 선거운동을 펼치고 미안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감옥에 갇혀있는 형국이 될 가능성이 저는 높아 보입니다. 자, 서정욱 변호사 일단 짚어볼 만한 부분이 현재 아직 재판이 다 끝나지 않은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확정이 다 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면은 일단 안 되는 거죠. 지금 나올 수 있는 부분은 형 집행정지 하나밖에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가능합니까? 형 집행정지는 이제 이거 좀 이따가 제가 따로 판넬로 말씀드리고 일단 이제 그 득실부터 물었으니까요. 그렇게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이거 한마디로요. 실보다 이제 덕이 훨씬 큽니다. 자유한국당이? 실보다 덕이 훨씬 큽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보수층에서는 박 대통령에 대한 동정론이 상당히 확산되고 있어요. 그럼 이게 근거는 뭐냐? 이번에 전당대회 할 때 황교안, 김진태 후보가 얻은 게 70%가 넘어요. 오세훈은 30%입니다. 이건 이제 그 과거 탄핵 때보다는 훨씬 이게 박 대통령 동정론이 커졌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커진 이유는 또 뭐냐? 제가 이제 이거 적어놨지만 저도 이게 그 사면이 필요하다 보는 게 형집행정지가 바로 이제 그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형평성 이분들도 2년 남짓 살았거든요. 근데 훨씬 혐의가 가볍단 말이에요. 또는 이제 가장 문제가 바로 이게 병합 심리가 안 된 분리 재판의 문제예요. 예를 들어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나 전부 이게 한 번 재판을 하니까 6개월 되니까 석방되죠. 근데 박 대통령은 대법원의 국정농단 재판, 또 이게 국정원 특활비 재판, 또 이게 공천개입 재판 3개를 이게 쪼개서 재판하다 보니까
이번에 공천개입 2년으로 오늘부터 이게 다시 집행하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게 분리 심리는 법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데 그다음에 세 번째는 건강. 항상 박 대통령이 여러 가지 이게 건강 상태가 지금 안 좋다. 이런 게 지적도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세 가지 이유로 동정론이 커지면서 따라서 이게 저는 훨씬 이게 덕이 더 클 많다. 것이다. 실보다. 예.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법적인 부분 예. 한 번만 좀 짧게 짚어주시겠습니까? 법적으로는요. 예. 일단 이제 두 가지가 중요한 이슈가 되는데 예. 바로 이제 형사소송법 471조로 가거든요. 거기 보면 이제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존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예. 이때 형집행정지 요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생명을 보존 이건 아니더라도 네. 제가 보기에 현저히 건강을 해야 한다. 이 부분은 상당히 저는 박 대통령에 해당된다 봐요. 왜냐하면 이게 유영하 변호사가 신청서 내면서 칼로 베는 듯한 고통, 예. 불로 이게 되는 듯한 고통을 겪고 있다. 정말 이게 저림 때문에 잠도 못 주무시고 엄청나게 고통이 있기 때문에 요건이 되는데 다만 이제 저 결정은 누가 하느냐? 관할 검찰청의 검사장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최종 결정하거든요. 예. 이 점에서 이게 어떻게 될지 왜 윤석열 이분이 또 이게 특검에 파견 나가서 수사를 했던 검사예요. 박 대통령 예. 특검에. 그래서 이게 두 가지 요건을 좀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검토해 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저는 이게 요건이 거군요. 된다 봐요. 김한규 변호사 견해는 어떠신지 궁금한데요.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 단계에서는 불가능하다. 네. 그게 아까 소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현저히 건강을 해치는 염려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유영하 변호사님이 신청서 낸 내용을 보니까 지금 한 줄 정리하면은 거의 허리 통증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네. 그래서 잠을 못 자고 있다. 사실 그 정도 물론 이런 질병이 있으면 안 되시겠죠. 전직 대통령이니까 그 점은 마음이 좀 앞서게 생각하는데 그 정도 통증은 사실 많은 수감자들이 겪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정도 통증으로 만약에 석방되게 되면 그러면 그냥 일반 우리 국민들 수감된 많은 분들한테도 동일하게 형평성이 적용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일순간에 나오게 되는 거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도 좀 불가능하고 이게 사실 한국당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목적도 있겠지만은 안 되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법률 전문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궁극적으로는 올해 아니면 내년 초에 모든 재판이 확정이 되면은 그때 가서 다시 이제 사면론을 제기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한번 그냥 문제 제기 삼는 거 아닌가 봅니다. 예. 그러면 여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시 대국민 담화도 하고 했던 부분 잠깐 저희가 모아봤는데요. 들어보고 그리고 또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로서는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보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한 일인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고 놀라고 마음 아프게 해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무엇으로도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드리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면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괴롭기만 합니다. 단 한순간도 저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작은 사심도 품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저는 이번 일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이미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에도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최수영 교수께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담화를 보는 신경이 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예. 네. 석방론에 대해서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저는 전 판넬에다가 타이밍이 모든 것이라 적었습니다. 네. 이번 주 월요일이 사실은 이제 4.15 총선 D-1년 전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수요일에 이제
기결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미결수에서 이제 기결 신분으로 전환되면서 김경수 지사의 보석이 있었습니다. 예. 정말 절묘한 타이밍이었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저는 황교안 대표가 굉장히 훌륭한 전략을 꺼내 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지난번 4.3 재보선이 끝나면서 보수의 이른바 빅텐트론이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요구하면서, 아니 사면이 아니죠. 형 집행정지를 요구하면서 보수층에 대한 결집을 호소하는 동시에 다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예. 민경욱 대변인의 논평을 보면은 통치권 차원의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이건 예. 국민화합 차원에서 대통령이 결단해야 된다고 이렇게 통치권 차원의 결단을 이렇게 요구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지층, 이게 선거 전략에 있어서 1차적으로는 지지층을 결집해서 가능성을 보인 이후에 중도로 확장하는 것이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대체적인 선거 전략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말 타이밍은 이번이 잘 잡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다만 이게 정치 공학적으로, 정치 기술적으로 이제 나가느냐에 대한 문제는 과연 이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여야가 공히 아마 총선에 대한 상수로서 이걸 작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앞으로는 좀 숙려되고 면밀한 검토들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김성환 평론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줄곧 재판 거부로 일관해왔지 않습니까? 그런 점들이 또 석방에 별로 좋지 않은 여론 형성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지금 담화하는 거 영상으로 나왔지만 나중에 가서 보니까 다 거짓말로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세월호 참사 직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눈물을 흘리면서 아이들 이름 부르셨던 거가 또 갑자기 또 생각나기도 하던데요. 그 다음에 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도 제대로 못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뭐 이번에 그 황교안 대표 일단 정치공학적으로만 말씀드리면 대한민국당을 통합하기 위한 포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그러지 않아도 행사에 참석을 해가지고요. 보수 통합 필요성을 얘기하면서 자유우파가 뭉치면 거의 이겼고 분열할 때마다 졌다 이런 발언을 또 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대한민국당을 먼저 품는 게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동정론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당에서 지금 요구하는 조건도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일단은 수용하면서 대한민국당을 먼저 품고 그리고 나중에 가가지고 보수 통합을 이루게 될 경우에는 선거에서 이길 수 있겠다. 다음번 차기 총선에서 이런 전략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저는 이제 그 전략이 과연 먹힐 거냐 안 먹힐 거냐 저는 그렇게 물론 도움은 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먹힐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바둑판입니까? 네. 그러니까 일종의 포석을 뒀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바둑돌을 예. 바둑판에다가 지금 이렇게 딱 올리는 장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선 1년을 앞두고 네. 저기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집을 얻을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저게 사석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좀 모르겠는데요. 예. 근데 저는 황교안 대표의 발언은 제가 좀 문제 삼고 싶습니다. 예. 아까 뭐 영상에도 나왔지만 여성의 몸으로 오랫동안 구금 생활을 했다. 그래서 형집행정지를 풀어줘야 한다. 이게 법률적으로 맞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여성이기 때문에 풀어줘야 합니까? 그 여성이라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이 여성이라는 말 꺼낼 때마다 반발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좀 시간이 흐르면서 분노했던 감정도 세월의 풍파에 좀 누그러지기도 하고 또 동정론으로 바뀔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과연 형집행정지로 풀려날 만한 사유가 되는지 저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사유가 되지 않을 거라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일환 교수 어떤 말씀? 아니, 아까 좀 전에 이제 우리 서정욱 변호사가 얘기하실 때 형사소송법 471조를 얘기하셨어요. 예. 근데 저 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최소한 형사소송법 471조를 쭉 봤는데요. 예. 뭐가 해당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 서정욱 변호사께 혹시 디스크 증세로 형집행정지 신청해갖고 통과된 사람 있어요? 이번 물어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아니, 최소한 본인이 사법적 절차가 끝나지 않았어요. 근데 최소한 사법 절차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요청하는 것도 가당찮은 일이지만 자, 최소한 세월호 유가족, 세월호 희생자 5주기였습니다. 자, 세월호 희생자들, 유가족들, 국민들에게 최소한 참여하는 얘기라도 한마디 있었습니까? 어떻게 보면 정서법상으로도 이게 법적으로도 불가능한 거지만 정서법상으로도 되지 않은 일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민경욱 대변인이 뭐 사실은 친박의 어떤 핵심 중에 한 분입니다만 자, 통치권 차원의 결단 요구하는데요. 그러면 형법 123조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권남용죄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심의위원회 하게 돼 있잖아요.
대통령이 어떻게 결단할 수 있습니까? 이게 무슨 통치권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궁금해요. 서 변호사 한번 얘기해 보시죠. 일단 이게 디스크는 정도 문제이기 때문에요. 네. 그거는 이제 병원의 의료진에서 정밀 검사해서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단정적으로 말해서는 안 되고요. 예. 그다음에 재판을 보세요. 아까 제가 여기 그 재판 3개가 분리됐다 했죠. 예를 들어 이제 공천 개입 2년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그 변호사나 검사가 대법원에 상고장 하나만 냈으면 25년하고 이게 병합이 돼 버려요. 그럼 이게 6개월 심리 기한이 지나가 어차피 석방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것만 이게 그 상고를 안 하느냐 말이에요. 국선 변호인이나 검사나. 따라서 이게 저는 이렇게 재판을 쪼개가지고 3개로 하다 보니까 계속 이 재판이 딜레이 미결해서 2년이 지나버렸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재판 진행의 문제점을 저는 아까 지적한 거고, 그리고 이제 그 건강은 의료진이 어차피 심사할 테니까 제가 이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예. 됐습니까? 네. 네. 문제는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